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적장애라고 하는 파트의 마인드맵으로 기출용어를 알아보는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고할 만한 것은 지적장애 정의라고 하는 파트가 11차에서 12차 정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가 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에서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의 내용들 안에서 용어를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차 정의는 이제 제가 상반기에서도 강의를 했었었고 하반기 문풀에서도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적장애 정의라고 하는 파트에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정의가 달라진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정의 안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접근도 있고 임상적인 접근, 심리 측정, 이중기준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4가지 접근 안에서도 최근에는 지능이라든지 적응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AAIDD라고 하는 미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에서는 만 18세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지적장애의 정의를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할 때도 가정 5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이와 관련된 용어들만 한번 쭉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임상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나 병리를 다루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는 아이가 갖고 있는 치료받아야 되는 내적인 문제인 임상적 중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측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검사가 유행함에 따라 검사에 의해 측정이 되고 지수 점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적 기능성이 강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도, 중등도 등등으로 분류하는 관점인 거고요. 이중기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능성과 적응행동 기준으로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적장애 정의라고 했을 때 지적 기능성과 개사실 표현되는 적응행동, 유의미한 제한성을 보이는 거고 18세 이전이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22세로 12차에서는 변화가 됐고요. 이렇게 22세로 변화가 된 건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상의 제한성은 동년배 또래와 문화의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감각, 운동, 행동 요인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째, 개인이 보이고 있는 특정 능력의 제한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강점도 함께 존재하고요. 제한성을 기술하는 주된 목적은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윤곽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장기간 주어진다면 생활 기능성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요.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시면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서 교육적 성취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우리가 보는 장특법은 나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성 요소인 지적 능력과 적응 행동 역시 나이인데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검사 도구에서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고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평균으로 2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당하는 판별 기준도 조금은 2가지, 3가지로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발생 시기 역시 22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적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광범위한 범위다. 그래서 평균 100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이하가 나타났을 때를 지적 능력의 제한성을 보인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적응 행동에서 첫 번째 개념적 기술, 적응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언어와 문해 기술, 금전, 시간, 수, 그리고 자기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기술, 사회적 책임감, 자긍심, 속기시움, 순진성, 사회적 문제 해결, 규칙 및 법률 준수, 희생되는 것 피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실제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활동, 직업기술, 그 다음에
건강과 안전, 금전 사용, 여행 대중교통 이용, 일과 계획, 전화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 적응 행동의 심각한 제한성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영역에서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이하이거나 세 가지 영역의 전반적인 점수에서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는 두 번째는 삭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12차에서 변화가 된 거. 자, 인간 기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이 적응 행동이나 지적 능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생 시기 나이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이의 기능이 향상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모델을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적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 그래서 개별화된 지원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되요. 이 5가지 구성하는 요인이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 지원에 대한 걸 연결해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요인도 있고 가운데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능성이라고 한 다차원적 모델이 지원과 같이 연계해서 볼 때는 이 모델의 용어도 12차에서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걸로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인간 기능성의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성과와 지원 체계가 12차에서 우리가 가장 큰 또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경과 불일치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즉 개별화된 이렇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최종적으로 아이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뭐 친구들도 많아지는 대인관계 등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용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기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기능성에서 제한성이란 관점에서 정의하고 생태학적이며 다면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개념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능의 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 거죠. 자, 지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불일치. 그래서 추후에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를 지도하면 개인이 좀 더 독립적이고 더 나은 대인관계를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 학교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증가가 된다. 그리고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이라고 하는 또 개념은 한 개인의 발달, 교육, 이익, 개인적 안녕을 촉진하고 그 개인의 기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원과 전략을 자연적 지원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지원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한 개인의 자연스러운 환경의 일부가 아닌 사람들이나 장비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죠. 과거에는 이런 개별화된 지원보다는 간제 확전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쓴 지원도 있구나. 최근에는 무조건 이렇게 지원의 평가, 계획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원하는 삶의 경우가 목표를 확인하고 지원 요구 평가하고 개별화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진전도를 점검할 때 12차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질문의 형식의 내용도 추가가 됐고요. 개인적 성과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과정 안에서도 특징, 뭐 4가지 이런 것들이 또 송중만 교수님 책에 추가가 됐으니까 반드시 12차와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률과 출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새로운 사례수라든지 전체 총 지적장애인의 사례수라든지 등을 출현율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생의학적, 사회적, 행동적, 교육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용어에서는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은 생의학적 요인 중에서도 행동 표현형이라고 해서 머릿속에서는 다운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그다음에 프레잘 X 증후군, 그 다음에 프레더 윌리 증후군, 뭐 안젤만 증후군, 뭐 등등의 이런 증후군의 특징적인 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적, 교육적 요인에 대한 개념도 한번 볼 거고, 특히
이렇게 생의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행동 표현용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22년도 초등에서는 대사장애인 페닐케톤요즘과 관련된 식이요법, 즉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예방하기 위한 1차, 2차, 3차 예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모집단에서 판별된 새로운 사례 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출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장애 아이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장애 아이들 뭐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러한 아이들을 총 합한 총 사례 수를 출현율이라고 얘기하더라. 자, 생물의학적 요인은 유전이나 영양과 같은 생물학적인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이고요.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과 성인의 반응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과 성인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뭐 가정의 빈곤, 폭력 뭐 등등들이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행동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활동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잠재적으로 원인이 되는 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뭐 부모의 약물 흡연 등등등이 있고요. 교육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발달과 적응 기술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지원, 그럼 조기 교육 혹은 특수교육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예방은 질병이나 장애 자체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사례 수가 나타나지 않는 발생률 감소라고 하는 것과 이해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나 질병의 영향, 그래서 특히 페닐케톤 요즘처럼 대사장애 위험 요소는 갖고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예방,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지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3차 예방은요, 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적장애 특성인데요. 인지적인 특성은 넘어가고 학습 특성, 그 중에서도 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의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의 안에서는 일단 선택적 주의 집중과 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택적 주의 집중은 과제에 필요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없는 자극은 무시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보인다. 자, 주의 집중 유지라고 하는 것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주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의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저희는 매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매개 전략은 또 무엇인지 바로 가볼까요? 매개 전략은 자극과 반응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매개 전략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자극과 반응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던 게 나비하고 꽃이 있었었죠. 그래서 나비가 꽃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될 게 꽃이면 꽃은 즉 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이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비는 어디 위에 있지? 라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꽃이라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개 전략 쌍연합이다. 근데 왜 이것이 효과적이냐? 맞습니다. 기억 전략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려야 되는데요. 이 일반화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아이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의 단계로 습득, 숙달, 유지, 그래야만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자극의 일반화, 반응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이런 자극의 일반화와 반응의 일반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좁은 범위에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넓은 범위까지 일반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볼 건데요. 일반화라고 하는 건 새롭지 않은, 즉 새로운이라고 해야 되죠. 배우지 않는 방법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습득,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라고 하는 4가지 학습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극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훈련 상황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이 다른 상황에서 주어져도 표적 행동이 일어나는 훈련 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라면 끓이기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지도했을 때 집에서도 그대로 라면을 끓이면 우리는 훈련 전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자극의 일반화이고요. 자, 반응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서 어떤 행동이 강화된 결과, 즉 동일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이와는 다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가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했던 기술이 아닌 다른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부수적 행동 변화. 그래서 학교에서 라면 끓였던 아이가 집에서 칼국수를 끓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과소일반화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일반화는요, 자신이 경험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그 낱말을 하는 것으로 개가 강아지가 흰색인 경우만 강아지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잉일반화는요, 자신이 배운 낱말을 너무 넓은 경우까지, 그래서 안경 끼고 남자면 무조건 여러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예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습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요, 저희는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통제소, 실패의 기대, 외부 지향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누적된 실패를 경험을 통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외에 선생님들이 여러 끈기 돋보기라든지 자료를 또 저희 교재에 있는 걸 보시면 긍정적 반응 경향, 부정적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통제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과, 운명, 요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 자, 실패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잦은 실패를 환경이나 사건 내에서 조절할 수 없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낮은 기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패의 기대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믿는 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신의 내적인 인지적 능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자꾸 누군가 외부적인 단서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걸 외부 지향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긍정적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을 하는 것을 긍정적 반응 경향, 부정적 반응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을 보면 위축,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해당하는 것은 지적장애라고 해서 판별이지요. 흔히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 검사 도구도 있고,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우리가 개별화된 지원을 위한 지원 정도 척도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인 지원 정도 척도, 지원 강도 척도 볼게요. 지원이 각 활동이 얼마나 자주 요구되는지, 지원의 빈도, 지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지원 시간, 어떤 유형의 지원이 필요로 할 건지 해서 지원의 유형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공식적인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아닌 비공식적인, 비형식적인 것 중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생태학적 목록법, 환경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대. 우리는 이 2가지만 한번 살펴보자. 환경조사법이라고 하는 거 혹은 생태학적 목록법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기술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한 개별 기술들은 기능적 기술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적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버스를 탈 때 갖춰야 되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필요한 기술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영역에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얘에게 주거를 할 건지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할 건지, 그 각각의 주거라고 했을 때 주거는 현재도 어디 살고 앞으로도 어디에 살 건지 환경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의 환경이 확인이 된다면 아파트가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등등 하위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눠지고요. 이런 하위 환경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결정하고
활동 목록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 부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밥을 먹는 장소 그런 활동 목록들을 작성을 하죠. 그럼 이런 부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을 할까? 요리 이야기, 그중에 라면 끓이기면 라면 끓이기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적 기술, 그래서 라면 끓이기 위한 소근육 기술, 자기관리 기술, 혹은 이 아이가 뜨거울 때 뜨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사소통 기술인지 그러한 필요한 기술을 정하는 게 마지막 5단계.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가, 정말 중요한 기술인가 등등도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파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물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요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아이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교육은 흔히 환경과, 즉 현재와 미래 환경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위한 접근인 생태학적인 접근에서 나온 거고요. 상대적으로 발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의 나이에 맞춰 생활연령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닌 정신연령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로 1, 2학년 때 배웠던 3, 4학년 때 배웠던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발달적인 접근이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수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학생들이 위계적 기술 단계에서 전 단계를 습득하고 준비가 되어야만 그 다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발달적인 접근에서 준비도 가설이라고 하는 건 선수 기술과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 독립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있기 전에는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래서 준비도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가르치는 준비도 가설을 너무 선수 기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기능적인 걸 가르치는 걸 놓칠 수가 있대요. 그걸 우리는 준비성 함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발달적인 접근인 정신 연령의 토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 기술이라고 하는 걸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고려한 접근, 그러한 것들은 결국 기능적 교육과정,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5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 연령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활 연령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궁극적 기능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최소 제한 환경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현재뿐만 아니라 나이가 되었을 때 미래에서도 이 아이가 지역사회 환경 안에서는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최소 위험 과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요, 결정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교사가 설사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학생에게는 최소한의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해서 교육적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예시로 쉽게 보는 것이, 우리 아이가 통합학급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뭐 글을 읽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편견을 가지고 얘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직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계속 덜 위험한 거라고 했을 때는 일반 아이들이 하는 거 똑같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준 추측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학급에서 배운 기술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일반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배운 기술들을 여러 환경에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걸 시험해봤는 거. 맞아, 내가 학교에서 아무리 물건 사는 거 가르쳐줘도 바로 아이가 마트에서 물건 못 살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다시 한번 아이에게 또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능적 교육과정, 즉 앞에 5가지 원리를 고려해서, 혹은 5가지 원리라고 하는 거, 선생님 한 가지 없는데요. 여기는 자기결정은 추후에 뒤에 나와 있어서 저희는 4가지만 일단 봤고요. 그럼 이렇게 5가지 교육과정, 원리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고려해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인 거죠. 그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 기능적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지역사회 기술 교수와 일반 사례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용을 또 한번 볼게요. 자,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생활에 적합하고 유용한 기능적인 생활 기술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래. 그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한 거 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얘는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의 삶에 의미 있고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 즉 남이 해줄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기능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인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생태학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수적인 접근으로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역할놀이 아니면 모의상을 꾸며놓는 건 지역사회 모의교수, 학교 내에서 물건 사는 걸 가르쳐주면 지역사회 참조교수, 실제 지역사회에서 아이에게 물건 사는 걸 가르쳐주면 지역사회 중심교수가 대표적인 거구나. 자, 그럼 이제 일반 사례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한 기술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그 기술의 수행이 요구될 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달된 주요 전략, 교수 사례의 선택과 계열화를 강조하는 교수 방법이래. 그럼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하기 위한 단계를 보시면 교수 목표 범위 정의하죠. 자, 물건 사는 거 목표 정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작은 단위로 과제 분석하고요. 이 과제 분석한 내용 안에서 자극과 반응을 고려해서 내가 가르칠 곳은 어디에서 교수할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장소인 평가는 어디에서 할 건지 예를 선택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를 선택한 교수 하기에서 아이를 전반적으로 문을 여는 거에서부터 집어서 거스름 받고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아이에게 교수를 하지요. 그리고 일반화가 되었는지 평가하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장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먼저 네 가지 주요 요소 혹은 네 가지 주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자율성, 외부의 독립 없이,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 자기규칙은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등등의 내용들을 연계한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리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내적 동기에서 자기 효능감 등등의 복합적인 마음을 우리가 심리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이의 장점 혹은 강점, 약점 등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이 안에서 뻗어나오는 구성 요소에서 선택결정 기술도 있고 혹은 자기교술도 있고 그 다음에 효능감에 대한 것들도 있고 자기인식과 자기지식 등등의 자기이해, 자기옹호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자기옹호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자기옹호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자기옹호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이해, 권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리더십이라고 해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부분 참여라고 하는 건 모든 활동에 참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일부는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들은 또래 가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제하지 말고 일부라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 참여라고 하는 것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수동적인 참여는 항상 무엇이더라?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모습들만 관찰하는 것이 들어가면 수동적인 참여, 근시안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즉 좁은 범위 안에서만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가 근시안적 참여. 그리고 비정규적 참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치료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시간에 수업받는 것보다는 이 수업받아야 되는 시간에 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참여 기회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독립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활동의 참여가 제한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기출문제 출제가 된 걸 보면은 국어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국어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다고 해서 수학 시간에 한다면 수학 시간에 일부의 참여가 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잘못된 부분 참여 원리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꼭 기출문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장애 부분의 마인드맵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